여러분, 캐나다 부자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들고 있을까요? 오늘은 평범한 캐나다 사람과 부자들이 자산을 쌓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캐나다 이야기를 나눠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자산을 쌓고 관리하고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구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세금 구조까지 개인의 자산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그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자산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부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와 캐나다 통계청의 본고에 따르면 캐나다 사람들의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 55%를 감당하고 있는 금융자산, 그리고 나머지 45%를 감당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입니다. 즉, 캐나다 전체 자산 구조만 놓고 보면 부의 절반 이상이 이제 금융자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자라고 얘기하는 구간, 이 상위 20%는 캐나다 전체 금융자산의 약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사업 지분 등등으로 균형이 잘 잡힌 구조죠. 반대로 일반 가계, 보통 하위 40%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비중이 훨씬 크고 그 부동산 위에 높은 몰기지 비중이라는 부채가 함께 얹혀있는 구조입니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집과 부동산에 묶여있고 부채를 중심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들 집도 있고 부자인 것 같은데라는 착각이 생기는 거죠. 또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보는 게 캐나다 평균 자산은 얼마다라는 숫자인데요. 문제는 이 평균값이 상위 극소수의 부자들 때문에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크레딧 스위스의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성인 기준 평균 자산은 약 5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간 계층의 평균 자산은 사실 약 22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적인 평균은 높아 보일 뿐 실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꽤 크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의 자산을 이야기할 때는 중간 계층 값이 훨씬 현실적인 지표인데요. 또 재미있는 점은 캐나다가 전 세계의 부의 총량 기준으로는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백만장자 숫자는 의외로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함께 보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구조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국적 부자들이 많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자들 중에 캐나다 국적이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 부자 국가들의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포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뤘지만 캐나다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산의 집중도가 꽤 높은 나라입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가 캐나다 전체 자산의 약 69%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하위 40%는 고작 3%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위 20% 안에서도 상위 1%, 5%, 10%의 격차는 굉장히 크고 하위 50%는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위 계층 내부의 격차는 크고요. 일반 가계는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구조로 자산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주식시장의 참여 여부, 투자 소득의 여부, 그리고 부채 구조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캐나다의 자산 구조는 세대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35세 미만의 젊은 가구들은 자산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리고 실물 자산의 비중도 낮습니다. 몰기지에 대한 부담, 현금 흐름의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세대죠.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소득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세대이기 때문에 부가 축적되는 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의 도움이 아직 부족한 세대입니다. 35세부터 65세 구간의 중년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가장 균형 있게 성장한 구간입니다. 특히 1965년부터 80년대생, 우리가 예전에 X세대라고 불렸던 세대가 현재 평균 자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들에는 몰기지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연금, 투자자산 같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꽤 큽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나이, 세대별, 몰기지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자산의 형성 구조와 조금 다릅니다. 자산이 별로 없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소득 대비 몰기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5세부터 64세 구간의 몰기지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안정적인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몰기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수치입니다.
자, 왜 이런 자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장기간 유지되었던 역사적 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집 한 채만 있었어도 자산이 쑥쑥 늘어나는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올라버린 집값으로 인해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두 번째, 정부 주도의 금융시장 참여 유도와 실제로 매우 훌륭했던 결과값입니다. 자,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들은 금융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자산을 더 빠르게 축적했고 자연스럽게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몰기지 중심의 부채 구조 때문인데요. 부동산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일반 소득으로는 단기간 갚기 어려운 큰 부채도 함께 따라오는 형국이라서 과거 부동산에서 쉽게 쌓을 수 있었던 에꼬리를 바탕으로 몰기지를 빠르게 갚거나 매매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세대에 비해서 지금은 자산 가치 대비 너무 큰 부채가 남아있는 거죠. 안정적인 순자산을 만드는데 부정적인 체인 임팩트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자, 한국 부자들의 자산 구성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KB금융그룹의 2025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들은 55%의 부동산, 37%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캐나다와 꽤 비슷한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상위 20%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60%에 근접하게 높은 수치로 있었는데 201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면서 2015년, 2018년에는 51에서 53% 구간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2025년에는 54.8%를 차지하고 있네요. 한국은 부동산의 나라다라는 말은 일반 가게에는 아직도 맞는 말이지만 더 이상 부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자료 하나는 지난 15년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총 자산 100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으로 50억 원, 금융자산으로 40억 원, 기타 자산 8억 정도가 있다면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보다 기준점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캐나다에서 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얼마짜리 집이 있느냐, 주식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의 구성 비율과 자산의 분포 구조, 그리고 해당 세대별 자산 축적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부자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구조 위에 많은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 가게는 반대로 부동산 비중과 부채 비중이 너무 높고 현금 흐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금융 자산이 부족한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고 일반 가게는 부동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구간에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 데이터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자산 계획, 저축과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